네 친정 주소 당장 대! 사돈댁이 이 꼴을 알면 어쩔 거야? 제삿날 아침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친정까지 쳐들어가서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이었지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천천히 주소 하나를 읊혀드렸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크빌라 303호예요, 어머니. 지금 바로 오세요. 아드님도 거기 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어머님이 다시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어디냔 말이야? 저는 짧게 웃고 대답했죠.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어머님 직접 보셔야 할 게 있거든요. 그날 저는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를 남편이 살림을 차린 상간녀의 집으로 보냈죠. 경찰을 부르겠다며 소리치던 그 여자 앞에 경찰 대신 시댁 식구 전부가 들이닥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큰아가, 이번 제사도 네가 알아서 다 챙겨야 한다. 알지? 시어머니 전화는 늘 통보였지 부탁이 아니었어요. 저는 회계팀에서 분기 마감으로 야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오던 참이었는데 가방도 못 내려놓고 그 전화를 받았죠. 전 부치는 기름 종류부터 나물 무침 간까지 어머니의 잔소리는 30분을 넘겼습니다. 남편 박민혁은 그동안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 시댁 제사인데 정작 그 집 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엄마가 또 너 일 시켰지? 미안. 내가 주말에 출장만 아니었어도 도와줬을 텐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라곤 없었어요. 주말 출장, 그 단어가 우리 집 대화에 등장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건설사 현장 관리라 지방 출장이 잦다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일이라 처음엔 저도 철석같이 남편을 믿었죠. 금요일 밤이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야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그 남편이 없는 주말에 시댁 제사를 준비하고 김치를 담그고 집안일을 했죠. 착한 며느리, 천사표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온 동네방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족쇄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날도 저는 밀린 빨래를 돌리려고 남편이 출장 다녀올 때 입었던 바지를 정리했어요. 세탁기에 넣기 전 주머니를 비우는 건 주부라면 누구나 그렇듯 오래된 제 습관이었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나왔어요. 배달 음식 영수증이었는데 무심코 펴보다가 손이 멈췄죠. 2인 세트였어요. 혼자 출장 갔다던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2인 세트였죠. 게다가 결제 위치가 출장지인 충청도가 아니라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집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죠.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죠. 동료랑 같이 먹었을 수도, 날짜를 착각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찝찝하게 걸렸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따로 넣어두었죠.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그게 처음으로 또렷해진 순간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베란다 창 너머 주차장에 세워진 그의 차를 내려다봤어요. 운전석 앞 유리에 붙은 작은 블랙박스가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빨간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는 내가 모르는 주말의 기록이 전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결혼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늦으면 일이 많은 줄 알았고 피곤해하면 회사 일이 힘든 줄로만 알았죠.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엌에서 종일 일해도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고요. 친정엄마는 늘 제게 참고 살라고 했어요. 참는 게 미덕이고 잘 참는 며느리가 결국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는 게 익숙했고 묻지 않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 작은 영수증 한 장이 그 익숙함에 처음으로 생채기를 냈죠. 2인 세트라는 글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 출장 간 사람이 왜 둘이 먹을 음식을 시켰을까? 배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 음식을 왜 서울에서 주문이 된 걸까? 다른 누구와 함께 먹은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날 밤 저는 어떤 대답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운 남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오래 올려다봤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줄여서 보낼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건 그달 초였어요.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유라는 게 영 두루뭉실을 했지요. 본가에 들어가는 돈이 좀 늘었어. 아버지 약값에 제사 비용에 엄마가 자꾸 손을 벌리잖아. 그러니까 미안한데 네가 좀 아꼈어. 시댁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반박하기 가장 어려운 핑계였어요. 며느리가 시댁 효도 비용을 두고 따지는 순간 못된 며느리가 되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의 손목에는 처음 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며칠 뒤엔 욕실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났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던 사람이 시계를 사고 향수를 뿌리고 다녔어요. 숫자를 다루는 게 직업인 저한테 이 계산은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부부 합산 카드 내역을 그동안은 귀찮아서 들여다보지도 않았죠.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가는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출장지라던 충청도 결제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신 강서구 마곡동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 결제가 매주 찍혀 있었어요. 이불 가게에서 결제한 내역도 보였죠. 혼자 사는 남자가 출장지도 아닌 동네 이불 가게에서 침구 세트를 살 이유가 뭘까요? 꽃집 결제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같은 동네 같은 꽃집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또 캡처했어요. 손은 차분히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제 항목들을 엑셀처럼 머릿속에 정리해봤어요. 직업이 회계라 흩어진 숫자에서 흐름을 읽어내는 건 제 특기였죠. 매주 일정한 요일에 같은 동네에서 같은 패턴으로 빠져나가는 돈. 이건 우연한 외도가 아니라 누군가 그 동네에 살림을 차렸다는 뜻이었어요. 식료품을 사고 이불을 사고 꽃을 사는 사람. 그건 출장 다니는 사람의 소비가 아니라 그곳에 둥지를 튼 사람의 소비였죠. 저는 화면을 캡처한 뒤 날짜와 금액을 따로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수록 의심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죠. 배신감보다 먼저 든 감정은 차가운 호기심이었어요. 저 사람은 대체 어디서 누구와 어떤 얼굴로 살고 있을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큰애야, 제삿날 음식 넉넉하게 준비해라. 친척들 많이 오신다니까
모자라면 안 돼. 돈 아끼지 말고. 돈 아끼지 말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마음이 박혔어요. 시댁에 돈이 들어가서 생활비를 줄였다더니 정작 제삿날 비용은 제 카드로 다 떨어지는 구조였죠. 줄어든 생활비도 사라진 출장비도 전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천천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넉넉하게 준비할게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졌죠. 울거나 따지거나 무너지는 대신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남편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차키를 조용히 챙겨들고 현관을 나섰죠. 주차장은 인적 없이 고요했고 차 안의 블랙박스는 여전히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저는 한 번도 남의 물건을 몰래 뒤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남의 물건이 아니라 제 결혼의 진실이 담긴 상자였죠. 저는 운전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운 플라스틱에 닿을 때 저는 손이 잠시 멈췄죠. 이 카드를 빼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란 걸 알았으니까요.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차라리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한번 스쳤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죠. 편한 거짓보다 아픈 진실을 택하기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SD카드 하나를 천천히 빼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카드가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죠. 새벽 1시였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혼자 앉아 SD카드를 꽂았어요.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영상 파일이 날짜별로 정렬돼 있었죠. 저는 지난 금요일 밤 파일부터 하나씩 열어봤어요. 영상 속 남편의 차는 출장지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강서구 마곡동의 한 신축 빌라 앞이었죠. 카드 내역에서 수없이 봤던 그 동네였어요. 잠시 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차에 탔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죠. 오랜 부부처럼 익숙한 손짓이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마이크에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다음 달에도 또 출장 핑계 대면 돼. 우리 마누라가 멍청해서 진짜 출장인 줄 안다니까.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안 될 깰까? 자기 와이프 회계팀이라며 숫자 잘 본다며 금방 걸릴 것 같은데. 걔가 숫자만 잘 보지 사람 볼 줄은 몰라. 걱정 마. 생활비 줄여놨으니까 알아서 쪼들리면서 잘 살 거야. 너는 필요한 거 잘 사고. 저는 그 장면을, 그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가지가 또렷해졌어요.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두 집 살림이라는 사실이었죠. 줄어든 생활비, 사라진 출장비, 시댁 핑계, 그 모든 게 저 여자에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멍청한 아내,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묘하게 차가운 불씨로 바뀌었어요. 저는 슬픔보다 분노보다 먼저 냉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봤자 남편은 발뺌할 것이고 시댁은 제 편을 들어줄 리 없었죠. 증거가 없으면 저만 미친 여자가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모른 척 하기로요. 완벽하게 모르는 척 하면서 저쪽이 안심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둘 작정이었죠. 저는 영상 파일을
전부 노트북에 백업하고 SD카드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어요.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저는 책상에 메모지를 한 장 뜯었어요. 펜을 들고 또박또박 한 글자씩 적어내려갔죠. 강서구 마곡동. 주소를 끝까지 적고 나서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남편을 깨워 따져 물었을지도 몰라요. 멱살을 잡고 울며 불며 왜 이랬냐고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회계일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감정으로 들이대면 지고 증거로 말하면 이긴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터뜨리면 남편은 분명 발뺌하고 증거를 없애고 시댁을 등에 업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졸지에 위처증 걸린 미친 며느리가 될 게 뻔했지요. 그러니 저는 더 차갑게, 더 침착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방심한 그 순간을 골라 단 한 번에 끝낼 작정이었거든요. 배달 영수증이 들어있던 바로 그 서랍에 주소를 적어 깊숙이 넣었어요. 거실에는 남편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이 주소가 언젠가 제 손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리란 걸 그 새벽에 직감했죠.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저녁 차려줄까? 저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남편을 맞았어요. 모든 걸 알게 된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좋은 아내인 척 연기를 시작했죠. 국을 끓이고 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출장을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배웅했어요. 남편은 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히려 아내가 더 순해졌다고, 멍청해졌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요즘 당신 좀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어느 날 저녁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 보였죠. 당신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요즘 일 많아서 힘들지? 그래도 항상 응원하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두 집 살림을 차리고도 아내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그 뻔뻔함이 소름 끼쳤죠. 하지만 저는 그 착각을 깨지 않았어요. 그가 안심할수록 저는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방심할 때 가장 많은 흔적을 남기는 법이죠. 저는 카드 내역을 한 건도 빠짐없이 스크린샷으로 정리했어요. 출장지가 아닌 동네에서 찍힌 마트, 이불가게, 꽃집 결제를 날짜별로 표로 만들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클립은 외장하드와 클라우드에 이중으로 백업했죠. 회계팀에서 단련된 제 꼼꼼함이 이번만큼은 다른 데에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낮에 저는 반차를 내고 그 마곡동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영상에서 봤던 그 신축 빌라 앞에 도착하니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어요. 남편의 차였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사람의 차가 평일 대낮에 그 빌라 지하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었죠. 저는 빌라 공동현관 앞에 잠시 멈춰섰어요. 우편함이 한쪽 벽에 줄지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한 칸에는 봉투 한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303호 우편함이었죠. 음식 배달 영수증에 주소가 찍혀 있었는데 이름까지 적혀 있으니 확실했어요. 택배 봉지였는데 받은 사람 이름이 2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박민혁, 정수진. 남편의 이름과 처음 보는 그 여자의 이름이 한 봉투 위에 부부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정수진.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제 주소도 이름도 증거도 전부 제 손안에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떨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편함 앞에 선 채로 저는 그 봉투를 사진으로 찍었죠. 손은 차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렸어요.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이름 옆에 낯선 여자의 이름이 부부처럼 적혀 있다는 사실. 그건 어떤 영상이나 영수증보다 더 또렷한 배신의 증거였죠. 저는 빌라 건물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번쩍이는 새 외벽에 깔끔한 조경, 비싸 보이는 입구, 줄어든 우리 집 생활비가 결국 이 화려한 빌라로 흘러들어가는 셈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그리고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달력 앞에 섰습니다. 시댁 제삿날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죠. 저는 그 동그라미를 한참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시누이가, 그리고 남편이 각자의 가면을 쓰고 모이는 그날이 제 계획표 위에서 천천히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어요. 전 부칠 기름이랑 나물 재료가 다 사졌다. 제수 품목 빠진 거 없지? 제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차례상에 올릴 과일 종류부터 생선 크기까지 어머님은 며느리를 종 부리듯 점검했지요. 올해는 친척들도 다 모이니까 음식 모자라면 큰일 난다.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망신이냐. 네 어머니. 저는 그 모든 압박을 이 한마디로 받아넘겼어요. 속이 들끓어도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거기에 시누이, 박지은까지 가세했어요. 옳게, 오빠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대. 출장도 자꾸.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좀 잘 챙겨줘. 남편 기죽이지 말고. 오빠가 힘든 게 아니라 딴 살림 차리느라 바쁜 거라고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어요. 대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하고 웃어 보였죠. 시누이는 평소에도 저를 은근히 깔봤어요. 명절이면 부엌일을 죄다 제게 떠넘기고 자기는 손님처럼 앉아서 과일만 집어먹었죠. 살림에서 제사까지 그 사람은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시누이가 오빠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는 게 그날따라 우습기까지 했죠.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텐데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전화를 곱게 끊었어요. 그 주 금요일 밤 남편은 또 작은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이번 주말도 출장이야. 미안해. 제사 준비 혼자 해서 어떡하니? 저는 잘 다녀오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었죠. 그리고 그가 차를 몰고 나간 뒤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어요. 남편의 차는 역시나 충청도가 아니라 마곡동으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다 빌라 입구 CCTV에 잡히지 않을 만한 위치에 택시를 세웠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의 차를 어둠 속에서 사진으로 남겼죠. 빌라 3층 한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까지 저는 차분히 확인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회사 근처에 있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을 예약해두었죠. 저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노트북째 펼쳐 보였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우편함 영수증 사진, 그리고 빌라 사진까지요. 변호사는 자료를 한참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아주 탄탄하네요. 보통은 정황만 가지고 오는데 사모님은 좀 다르시네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기준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에 음성 녹음까지 있고 주소와 결제 내역으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영상하고 주소
결제 내역 이 세 가지면 재판에서 거의 다툴 여지가 없어요. 상간녀 손해배상도 충분히 인용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거, 제 손에 있는 게 정말 무기가 맞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소장은 제가 신호를 드리면 바로 보낼 수 있게 미리 다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특별히 정해둔 날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죠.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끝내고 싶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일일 테니까요. 변호사는 제 말의 무게를 이해한 듯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소장은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신호 주시면 그날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저는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을 견디는 일뿐이었죠. 그동안 아무 일 없는 척, 좋은 아내인 척, 효성스러운 며느리인 척 살아야 했어요. 연기가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끝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어느 저녁 남편이 제 휴대폰 뱅킹 알림을 보지 못한 채 혼잣말을 흘렸어요. 그날 낮에 제 휴대폰에는 생활비 계좌 로그인 실패 알림이 3번이나 연달아 떴죠. 저는 며칠 전 공동 생활비 계좌의 비밀번호와 이체 한도를 조용히 바꿔놨어요. 남편이 몰래 제 계좌에 접근하려 했다는 걸 그 실패 알림이 고스란히 증명해준 셈이었죠. 그가 왜 제 계좌를 건드리려 했는지 저는 그날 밤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얇은 거실벽 너머로 새어 들어왔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응, 나야. 아직 정리 안 됐어. 와이프 계좌 비번을 바꿨더라고. 걱정 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이혼 각서만 받아내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저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에 제 숨소리를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걔는 자기가 이혼당하는 줄도 몰라. 내가 적당히 잘못한 척하면서 각서에 도장치게 만들 거야. 그러면 너랑 나랑 돈 걱정 없이 시작하는 거지. 위자료 없이 정리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을 작전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통화를 들으며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혹시라도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흔들렸던 거라면 어쩌면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하고 있었죠. 저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한 푼도 안 주고 떠나보낼지를요. 그렇다면 저도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정에 호소하거나 매달리는 일 따위는 이제 제 선택지에 없었죠. 저는 그 통화를 끝까지 들었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마지막 망설임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움직이느냐의 싸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파일을 폴더 하나에 정리했죠. 블랙박스 영상에 날짜 자막을 달고 카드 내역에는 항목별로 형광펜 표시를 했어요. 방금 들은 통화 내용까지 기억나는 그대로 문서로 옮겨 적었죠. 자료를 정리하는 내내 저는 단 한순간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자판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결산 보고서를 만들듯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이
어디서부터 거짓이었는지를 숫자와 영상과 음성으로 정확히 매기는 작업이었어요. 분풀이가 아니라 5년의 결산이었죠. 중간에 잠깐 거실에서 자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혼각서에 도장 찍게 만들겠다던 그 목소리요. 그 사람은 끝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죠. 멍청한 아내라서 끝까지 속아 넘어갈 거라고요. 저는 그 믿음을 깨지 않았어요. 그가 안심한 채로 가장 방심한 그날까지 데려가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깊어질 무렵 저는 그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한 통의 메일로 전송했어요. 짧은 한 줄을 적었죠. 준비 완료, 신호는 제삿날에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전부 쳐야 하니까 일찍 와라. 늦으면 안 된다. 알았지? 제삿날 전날 저녁 시어머니 전화가 또 울렸어요. 새벽부터 와서 종일 부엌에 서 있으라는 늘 똑같은 통보였죠.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찍 갈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의 동시에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긴급 출장 잡혔어. 내일 제사에도 못 갈 것 같아. 엄마한테는 네가 잘 말해줘. 하필 제삿날에 긴급 출장이라니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가 내일 어디에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곡동 마크 빌라에 정수진과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두운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그림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죠. 내일은 제삿날이고 남편은 상간녀의 집에 있을 것이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기로 결정했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제사에 가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못 간다고 어떻게 설명할지는 굳이 미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화가 나서 제 행방을 캐물을 거라는 것. 결국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도 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 너무 또렷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며 며느리를 기다릴 거예요. 약속 시간이 지나도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엔 화를 내겠죠? 그러다 아들마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화는 분명 저를 향해 폭발할 거였어요. 친정으로 쳐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는 것도 저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늘 그런 식으로 친정을 끌어들이며 사람을 몰아붙이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제가 기다려온 단 하나의 기회였지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무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직접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삿날 아침 7시예요. 저는 집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약속된 6시가 한참 지나도 며느리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7시가 되자 휴대폰이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였어요. 야, 강지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안 와? 전 부칠 사람이 없잖아.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못 가요, 어머니. 순간 전화기 너머가 폭발했죠. 뭐? 못 와? 며느리가 제삿날에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너 며느리 노릇을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디서? 저는 시어머님의 고함이 찾아들기를 기다렸지만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못 가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끊긴 전화 너머에 어머님이 얼마나 펄펄 뛰고 있을지 눈에 선했어요.
잠시 뒤 어머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받지 않았겠죠?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상간녀 집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 전화를 받을 리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안 받고 아들도 안 받자 어머님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더 부풀어 올랐어요. 나중에 신우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그날 아침 시댁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으니까요. 이런 못된 며느리 어디 있어? 제삿날 시어미를 무시해?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시아버지 박영철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신우이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어머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전현 친정으로 쳐들어가야겠다. 사돈댁 앞에서 다 까발려야 정신을 차리지. 친정 식구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려야겠어. 그 말과 함께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떴죠. 강지야, 너 당장 친정 주소 대. 내가 지금 사돈댁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네 부모가 입구를 알면 아마 내 앞에 무릎 꿇고도 남지.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네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연락도 없이 제삿날에 콧배기도 안 비춰?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고함이 귀를 때렸어요.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이었죠.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어머님은 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왜 아무 말이 없어? 무서워서 입이 안 떨어지니? 어서 주소 내. 네 엄마 주소. 당장! 저는 그 순간 짧게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너무 작아서 어머님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 저는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주소 불러드릴게요. 잘 받아 적으세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강서구 마곡동 마크빌라 303호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네 친정이야? 제 친정은 아닌데요, 어머니. 어머님이 꼭 가보셔야 할 곳이에요. 지금 바로 오세요. 저도 거기 가 있을게요. 남편도 거기 있거든요. 민혁이가 왜 거기 있어? 걔는 출장 갔다고. 출장 아니에요, 어머니.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빨리 가보세요, 어머니. 아, 그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 아버님도 아가씨도요. 직접 보셔야 할 거 있어서요. 303호예요. 문자로 주소 찍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주소를 잊을까봐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한 번 더 주소를 보냈어요. 전송 완료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이제 어머님은 분노에 떠밀려 제가 안내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올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가장 무서운 진실을 향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님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죠. 가방 안에는 어젯밤 변호사에게 보낸 자료를 담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현관을 나서며 저는 택시 앱을 열어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배차 완료 알림이 뜨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죠. 5년 전 이 결혼을 시작하며 거울 앞에 섰던 그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행복을 믿었고 참으면 보답받을 거라 믿었어요.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대신 제 손으로 매듭 짓는 법을 알았죠. 택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저는 가방 안에 USB를 한번 손으로 매만졌어요. 거기엔 5년의 거짓을 무너뜨릴 진실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 진실이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 차례였죠. 시댁 식구들보다 먼저 그 집에 도착하는 것. 그게 제 계획의 마지막 단추였어요. 띵동. 저는 현관벨을 눌렀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정수진의 얼굴을 내밀었죠. 저를 보는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안쪽에서 남편이 걸어 나왔어요. 저를 보고 그 남자도 얼어붙었죠. 너 여기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는 새 가구가 가득했죠. 제가 카드네역에서 봤던 이불, 꽃집에서 사온 꽃들, 두 사람의 살림살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냉장고 문에는 MNS라고 적힌 커플 자석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천천히 둘러보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죠. 그리고 가방에서 USB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정수민이 정신을 차린 듯 목소리를 높였죠. 여기가 어디라고 막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두 사람 쪽으로 들여보았어요. 그리고 저장해둔 블랙박스 녹음 클립을 재생했죠. 조용한 거실에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우리 마누라가 멍청해서 진짜 출장한 줄 안다니까. 이어 정수진의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왔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죠. 정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거 어디서 너 블랙박스를... 네, 당신 차 블랙박스요. 새벽에 빼서 다 봤어요. 카드 내역도 이 집 우편함도요. 남편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정수진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남편에게 쏘아붙였죠. 자기 와이프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안 들킨다며. 완벽하다며.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한 침대를 쓰던 연인이 위기가 닥치자 곧바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죠. 저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며 차라리 안쓰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상간남과 상간녀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면서 말했어요. 상간녀 당신도 소송 준비해야 할 거야. 그냥 안 넘어가. 여자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앉았죠. 두 사람이 발버둥 칠 거라는 것도 변명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예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손목을 들어 시계를 봤어요. 어머님께 전화를 끊은 지 30여 분이 지나 있었죠. 시댁에서 이 집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앞으로 길어야 5분 남짓이었어요. 남편이 그제야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목소리를 떨었죠. 너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주소 알려드렸어. 여기 303호. 식구들 다 오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밖에서 쿵쿵쿵 누군가 사납게 문을 두드렸죠. 문 열어, 강지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시어머니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죠. 잠겨있지 않은 문을 밀고 시댁 식구 셋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거실로 들어서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눈앞의 풍경을 한 바퀴 훑는 그 짧은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죠. 화려한 차림의 낯선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아들, 곳곳에 놓인 두 사람의 살림살이, 그리고 냉장고에 붙은 커플 자석과 사진까지 한눈에 모든 게 들어왔죠.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오해라고? 어머님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정수민에게 다가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이년이 네가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내 아들 등쳐먹은 게 너야? 정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큰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남편이 어머니를 말리려고 달려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이러지 마. 그러자 어머님이 획 돌아서시며 이번엔 아들의 목살을 거머쥐었어요. 네가 내 새끼야? 제삿날에 조상님 제삿날에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이 여자랑? 출장 간다더니 여자 치마폭에 놀아나고 있었냐고? 어머님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평생 아들만 떠받들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아들을 짐승처럼 몰아붙였죠. 시아버지는 거실로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저 그 광경을 현관 옆에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침묵이 어떤 호통보다 더 무겁게 거실을 짓눌렀어요. 가문이니 재산이 집안이니 평생 입에 달고 살던 양반이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였죠. 신우는 부들부들 떨며 오빠 옆으로 다가갔어요. 오빠 미쳤어? 올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올케를 좋아하진 않아도 이건 아니지. 못났다 정말. 그러더니 손을 번쩍 들어 오빠의 뺨을 후려쳤어요. 평소 저에게 텃세 부리던 신우이마저 오빠의 불륜 앞에서는 제 편이 되어 있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울부짖는 어머님과 변명하는 남편,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주저앉은 정수민, 그리고 침묵하는 시아버지까지. 그 한가운데서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차분히 지켜봤죠. 제가 따로 할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진실이 알아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저를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아들만 끼고 돌던 시어머니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저에게 텃세 부리던 시누이가 오빠 뺨을 때리고 있었죠. 정수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흐느꼈어요. 조금 전까지 경찰을 부르겠다며 큰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흔적도 없었지요. 남편은 어머니와 동생 사이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채이며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사정이. 닥쳐!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내가 너 같은 자식을 키운 줄 아니까 내 가슴이 무너진다. 우리 가문에 너 같은 바람둥이는 없어. 한 번 바람핀 것도 아니고 두 집 살림이 말이 돼? 어머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떠받들던 효자 아들이 그 환상이 거실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한참 뒤 거실의 소동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숨을 헐떡이던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은 저를 바라봤죠. 휘청휘청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지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았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저를 배신한 건 어머님이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그저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또 한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없던 일로 되돌릴 생각은 없었죠. 사실 그날 아침 변호사는 이미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발송한 뒤였어요. 제가 제삿날을 신호로 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요. 법원 등기와 함께 정수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접수돼 있었죠. 며칠 뒤 남편과 정수민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어요. 네가 먼저 꼬셨잖아. 네가 이혼하면 나하고 결혼한다며. 내가 언제 네가 결혼해달라고 매달았잖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서로 애틋하던 영상 속 연인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시댁도 더 이상 남편을 감싸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들과 의절하다시피 했고 시아버지는 끝내 아들을 호적에서 정리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그 집에서 남편은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보호막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죠. 재판은 제가 가진 증거 앞에서 길게 끌 것도 없이 끝났어요. 저는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고 정수민에게서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지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실을 나섰어요.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마침 휴대폰이 울렸죠.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선배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새 회사 회계팀 팀장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햇살이 들이치는 건물 로비에 서서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가볍게 미소를 지었죠. 누군가는 제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냐고 물어요. 복수를 위해 대단한 계획이라도 세운 거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젓고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그저 진실을 한자리에 모았을 뿐이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수록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고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게 돼요. 그게 본능일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니까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식의 자기 연민은 소용없죠. 이미 떠난 사람을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마음에 둘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끝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댁은 제사를 꼬박꼬박 정성스럽게 지내요. 집안과 가문을 무엇보다 중시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감싸는 부모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자 하나 더 준다고 뭐 어떻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이진 않지만 자기 자식 편을 들겠죠.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